대기업 부장 은퇴 후 부부의 충격적 현실. 58세 남편과 55세 아내가 맞닥뜨린 잔혹한 노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58세 남편과 55세 아내 부부의 은퇴 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부는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예상했던 여유로움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꽤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수입이 뚝 끊기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생활비조차 버겁게 느껴졌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은퇴 부부가 꽤 많아요. 내가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노후는 문제 없겠지? 하고 안심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과 불규칙한 수입에 당혹스러워하는 분들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은퇴 부부들이 월급이 사라지자마자 찾아오는 경제적 불안,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50대, 60대라면 충분히 재정적, 정신적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부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서 은퇴 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미리 챙기면 좋을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도 저런 상황인데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비하고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모아둔 예금에만 의존했다가 낭패본 부부. 제가 실제로 알게 된 첫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한 공무원 남편과 57세인 주부 아내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오랫동안 착실히 예금만 모아두셨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 넣고 그 돈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요. 겉으로 봐서는 정년퇴직 후에도 그래도 몇 억은 모아두셨으니 괜찮겠다 싶지만 문제는 그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늘었어요. 평소에는 출근하느라 바빠서 크게 돈 쓸 일이 없었는데 막상 집에 있다 보니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지인들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고, 그게 전부 예상 밖의 지출로 이어지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예금 이자가 거의 도움이 안 된 거예요. 35% 정도 금리가 있었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예금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부수 입원이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저축해둔 목돈을 꺼내 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부부는 3년 만에 예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어요. 그러고 나니 불안감이 확 덮치기 시작했고 부부 갈등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한다고 탓하고, 아내는 남편이 대책 없이 노는다고 뭐라 하고, 실제로 이런 갈등이 잦아지면 관계가 삐걱거리게 마련이죠.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퇴 후 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요. 한 달에 얼마를 쓰겠다, 여행비는 1년에 얼마를 넘기지 않겠다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으면 눈덩이처럼 지출이 불어날 수 있어요. 일정한 부수 입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재취업, 시니어 일자리 혹은 작게나마 틈새 창업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수입을 만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거든요. 2. 두 번째 사례, 대기업 간부 출신 남편의 자존심 문제.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자존심 강하신 대기업 간부 출신 남편의 이야기예요. 58세에 명예퇴직을 했고 아내는 55세였어요. 이분은 과거의 팀장, 부장을 거치며 수백 명 사원들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보니 갑자기 나는 이제 직장이 없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식사하고 차도 계속 바꾸고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한 번씩 지갑 열 때마다 내가 그래도 부장 출신이야 라는 생각으로 돈을 쓰셨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내는 불안해졌죠. 수입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쓰나? 우리 남편은 현실을 전혀 모르나?
하고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와 명예가 사라지니 남들이 자신을 무시할 것 같아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오히려 더 과시적으로 행동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은 점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됐고 결국 부인과 심한 다툼이 잦아졌어요. 이 부부가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먼저 남편이 스스로 인정해야 했어요. 내가 지금 은퇴를 해서 수입이 없고 과거만큼 돈을 쓸 수 없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지금 아내와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큰 출발점이었어요. 아내 역시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외롭겠다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할 취미 활동을 찾았어요. 두 분 다 여행을 좋아하셔서 값비싼 해외여행 대신 국내 근교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비용은 절약하면서도 부부가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체감하게끔 도와준 거예요. 지출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수였어요. 2030년간 유지하던 소비 패턴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매달 고정 지출표를 만들어서 생활비, 식비, 용돈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로 점검했어요. 간혹 남편이 모임에서 지출을 크게 해도 그 다음 달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출 항목을 줄이도록 합의했죠. 3. 세 번째 사례, 자녀 지원 과다로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부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는 자녀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들의 은퇴 준비가 엉망이었던 부부입니다. 59세 아버지, 56세 어머니인데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대학원까지 진학했고 다른 한 명은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자식 위해 쓰는 돈이니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니 우리 노후 자금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문제는 이미 대학원 등록금이며 유학비며 다 써버렸으니 돌려받을 수도 없고 자녀들도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딱히 돈을 벌어 부모님께 드릴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남몰래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아버지도 가끔 내가 너무 허무하다라는 말을 툭툭 내뱉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저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도대체 언제 효도를 하려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에게 우리가 힘드니 돈 내나 할 수도 없고 갈등이 깊어질까 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만 갔어요. 결국 가정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먼저 부부가 냉정하게 재정 상태를 파악했어요. 현재 몇 년 동안은 어떤 수입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투명하게 정리한 거죠.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만 공부 열심히 해라. 돈 걱정 말아라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은퇴해서 더 이상 많은 지원을 해주긴 어렵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재정이 빠듯하다라고요. 물론 자녀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현실을 공유하자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아직 몸이 건강하니까 남편은 은퇴 후 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어머니도 자녀가 다 크니 시간제 일이라도 구해서 용돈벌이 정도는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큰 집에서 살던 걸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서 임대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힘드시구나. 이제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성실히 취업 준비나 일자리를 구해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려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결국 어떤 문제든 소통과 현실 파악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부부간, 가족 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 아내 간에 이건 너의 잘못, 내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함께 더 행복하게 만들까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또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생기니 새로운 활동을 꼭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일자리든 봉사활동이든 무엇이든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은퇴 후의 무력감을 해소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저축, 투자, 보험 같은 금융 상품을 새롭게 살펴보거나
작게나마 취미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주변에는 베이킹을 배워서 작은 홈베이킹 클래스를 열거나 강아지 산책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소하게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초기부터 완벽하게 큰 수입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돈을 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아요. 마무리하며 처음 소개해드린 58세 남편, 55세 아내 부부도 결국은 은퇴가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은퇴 이전에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인생의 전부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이 원하는 삶, 아내와 함께 만들 미래를 설계해야 하니까요. 사람마다 은퇴 후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준비 부족, 소통 부족일 경우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이라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요. 혹시라도 아이고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체념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 다시 짜시면 돼요. 함께 차근차근 머리를 맞대고 부부가 손잡고 자녀들과도 대화하면서 내 노후를 다시 한번 설계해보는 거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실제 사례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은퇴, 꿈꿨던 자유의 시작일까? 은퇴. 그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스쳐가나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고 오후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떠나는 모습.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며 은퇴하면 좀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꿈꿨죠. 월 300만 원 연금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알뜰하게 살면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지갑은 더 빨리 비워지네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은퇴 후 삶, 왜 이렇게 힘들까? 1. 연금 300만 원, 숫자에 숨겨진 진실. 월 300만 원. 얼핏 들으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싶죠. 맞아요. 적어도 굶을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선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시작합시다.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만 해도 15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다 보면 남는 게 뭐냐고요? 거의 없어요. 통계로도 봐도 2023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연금 300만 원이면 딱 중간쯤인 셈인데 이걸로 여유로운 삶을 꿈꾸긴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퇴 후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튀어나와요. 갑자기 치과 치료 받아야 한다거나 집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자식들 결혼자금 조금 보태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작년에 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적금 깨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게 바로 연금 300만 원의 함정이랄까?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실제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2. 은퇴 준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은퇴 준비로 돌아가요. 우리 세대는 연금 있으면 되겠지 하며 대충 넘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교사 월급 받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 냈고 퇴직금도 좀 나올 거라 믿었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돈으론 부족하더라고요. 왜냐?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어디서 살 건지, 어떤 취미를 가질 건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거요. 이런 걸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론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요즘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0년 전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 넘는 곳도 많아요. 연금은 고정인데 물가는 계속 뛰니까 점점 더 쪼들리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으로 월 생활비의 7,080%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직업에선 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3. 사례 1 김 선생님, 연금으론 부족했던 꿈. 제 동료였던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62세 영어 교사셨어요. 연금으로 월 320만 원 정도 받으셨죠.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여는 게 꿈이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빴던 삶, 이제 좀 여유롭게 내 꿈 이루고 싶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퇴직금 일부랑 연금 모아서 제주도에 조그만 가게를 냈어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카페 운영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제주도도 비수기엔 손님이 뚝 끊겼어요. 연금으론 월세랑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 닫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퇴직금도 거의 날리고 지금은 연금에만 의지해서 서울 외곽 원룸에서 사신대요. 가끔 전화하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나와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 선생님 사례에서 배운 건 은퇴 후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 꿈이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만으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엔 한계가 많아요. 4. 사례 2박 부장님 건강이 무너지며 흔들린 은퇴. 다음은 제 이웃이었던 박 부장님 이야기예요. 박 부장님은 65세에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연금은 300만 원 정도, 거기에 퇴직금으로 아파트 한 채는 빚 없이 마련하셨죠. 겉보기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은퇴 아니야?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박 부장님은 은퇴 전엔 워낙 바빠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은퇴 후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셨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건강보험이 좀 커버해주긴 했지만 병원비에 요양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아파트까지 팔아서 병원비 충당하셨대요.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지내시는데 은퇴 전에 건강부터 챙겼어야 했어 하시며 한숨 쉬시는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은퇴 준비에서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연금이 아무리 넉넉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정기적인 검진, 운동, 식단 관리 같은 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고요. 5. 사례 3 최 사장님, 가족의 발목 잡힌 연금. 마지막은 최 사장님 이야기예요. 최 사장님은 60세에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신 분으로 연금 28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최 사장님은 은퇴 후 아내와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이셨죠. 근데 그 꿈은 시작도 못 해봤어요. 왜냐?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최 사장님 아들이 사업한다고 큰돈 빌려달라 해서 퇴직금 대부분을 줬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빚만 남았어요. 딸은 결혼하면서 집 장만 좀 도와달라 해서 연금 쪽에서 보태줬고요. 결국 최 사장님 부부는 연금으로 생활비 겨우 충당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셨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만나면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퍼줬나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최 사장님 사례에서 깨달은 건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내 노후가 무너질 정도로 퍼주다 보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6.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또 제 경험으로 배운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재정 계획 세우기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작은 투자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하는 파트타임 일 시작했는데 돈도 조금 벌고 보람도 느끼더라고요. 건강관리 정기검진은 필수예요. 작은 병이라도 초기에 잡아야 비용도 덜 들고 삶의 질도 유지돼요. 가족과의 경계, 자식들 돕는 건 좋지만 내 노후를 희생할 정도론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고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돕는 게 중요해요. 작은 행복 찾기, 비싼 취미나 여행 말고 동네 도서관 책 읽기, 친구들과 커피 한 잔 같은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의외로 이런 게 마음 채워주더라고요. 결론: 은퇴 준비가 삶을 바꾼다. 월 300만 원 연금. 그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준비 없인 그 돈도 그냥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김 선생님, 박 부장님, 최 사장님의 이야기도 결국 준비 부족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잘 준비한다면 연금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우리 삶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라도 작은 것부터 바꿔보려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당신이 중산층이라 착각했나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려면 필요한 충격적 자산 규모 공개.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자산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은 단순히 월급에서 적립된 자금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중산층의 기준 생각보다 높다. 중산층이란 단순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이 꽤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유지비, 의료비, 식비, 여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억에서 7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자산으로만 생활을 이어가야 하죠. 그리고 이 자산이 3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하루아침에 거액의 자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례 1. 김씨의 은퇴 후 생활비 고민. 김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30년간 성실히 일하며 매달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고 노후 대비 저축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예상했던 은퇴 자산이 실제 필요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목표로 삼았던 그는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 추가 자산 마련을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었죠. 3. 사례 2. 자영업자 박 씨의 현실. 자영업자인 박 씨는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에 가게를 접고 본격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계획했을 때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주택 유지 비용과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갑작스럽게 늘어난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중산층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들어 자산을 꾸준히 불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4. 사례 3. 사모님 이 씨의 자산 관리 실패. 이 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며 번 돈으로 적지 않은 자산을 축적했지만 은퇴 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산 관리 실패로 그들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은퇴 후에도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불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씨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은퇴 중산층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주택 유지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하며 자산 관리 능력 역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금부터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3가지 사례는 모두 중산층이라는 막연한 목표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 중산층 유지, 성공적인 자산 관리가 핵심이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30년 이상의 긴 은퇴 기간을 대비해야 하며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6억 원에서 7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퇴 자산, 저축만으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생활비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은퇴 후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충분해 보이는 금액도 10년, 20년 후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퇴 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두는 것보다는 그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임대 등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이 모은 자산이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사례 1. 정씨의 성공적인 자산 운영. 정씨는 은퇴를 5년 앞두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두기만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자산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월세 수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단순한 저축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 세금 관리도 은퇴 자산의 핵심. 은퇴 후에도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은퇴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적절한 계획만 있으면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은퇴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분산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4. 사례 이 씨의 세금 관리 실패. 이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하면서
자산을 부동산과 주식에 분산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식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 보유세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씨는 은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자산을 운영한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세금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 씨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5. 장기적인 계획이 성공의 열쇠.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퇴 후에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며 여러분의 자산은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관리하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열쇠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6. 사례 3 장기 계획으로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누린 김 씨. 김 씨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식과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매년 자산의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체크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 성공적인 중산층 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 생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미루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세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보세요. 단돈 1억으로 월 200만원?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편하게 사는 충격적 비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식 배당금은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으로 월 200만원씩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며 단순한 계산을 넘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주식 배당의 매력과 현실. 우선 주식 배당금이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입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개념이 매력적인 이유는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전 1억 원의 자금을 모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박 씨는 주요 에너지 회사와 통신사 주식에 집중하여 연 8%의 배당률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매년 약 8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약 67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그의 말처럼 실제로 안정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얻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배당 삭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월 200만 원을 위한 투자 전략. 그렇다면 월 2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배당률은 종종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한편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1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배당주와 리츠 REITs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 씨는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분야에서 연평균 67%의 배당을 목표로 했고 매월 약 120만 원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지속하려면 1억 원 이상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는 배당률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배당주 투자의 장단점. 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은 은퇴 후 재정적인 자유를 제공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순수입은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으려다 2020년 팬데믹 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투자한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배당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상했던 월 150만 원의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김 씨는 배당주만이 아니라 ETF 상장 지수펀드와 같은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는 완벽한 재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하며 배당주 투자만으로 은퇴 후 전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배당 투자 비결. 배당주 투자를 통해 월 200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특정 기업에 집중하지 않고 금융, 통신, 유틸리티 등 다양한 업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 성장성 파악.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이 아니라 회사의 배당 증가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고배당주에만 집중할 경우 특정 상황에서 배당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산과 철저한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다면 예상 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분명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지만 성공은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전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주식 배당금을 통한 은퇴 준비의 현실과 실질적인 방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단순한 계산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고 연 6%의 배당을 받는다면 연 600만 원, 즉 월 5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보통 리스크가 크며 경기 침체나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배당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로 박 씨의 경우를 다시 언급하자면 그는 초기에 고배당률 주식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회사의 실적 악화로 인해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월 예상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 씨는 배당주 투자에서는 단순한 수익률 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안정성을 위한 분산 투자. 배당주 투자를 통한 은퇴 생활의 성공은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배당률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장합니다. 다양한 산업군과 국가에 분산 투자하면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에너지, 유틸리티 주식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의 경우는 이러한 전략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1억 원을 투자해 배당주와 리츠 REITS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높은 배당만을 추구했지만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며 불안정한 시기에도 월 120만 원 정도의 꾸준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배당금에 의존하는 삶은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악화로 배당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주에만 의존하지 않고 ETF나 다른 수익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리스크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김 씨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배당주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ETF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팬데믹 상황에서 배당주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냈지만 ETF가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월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해줬다고 회고했습니다. 4. 배당 성장주와의 균형.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 성장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배당률이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올리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는 배당 수입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배당 성장주는 단순히 현재의 배당 수익률보다 미래의 배당 증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면서도 남은 부분을 사업 확장과 성장에 재투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 초기에는 낮은 수익률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계획의 중요성.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권장합니다.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단기적인 고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수익 증가를 염두에 둔 투자가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분산 투자해 외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자산의 유동성 관리. 필요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와 ETF 활용. 단순 배당주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주와 ETF를 활용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1억 원이라는 자금으로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단순히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 그리고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구축하는 것은 그만큼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